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국 류허 부총리가 이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날렸죠. 이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거렸고 이것이 기술주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고 특히 나스닥 지수는 0.48% 하락, 반면에 다우지수는 0.36%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에다가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밝혀서 이 소식 역시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다우지수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보잉의 뉴스가 있었고 또 경제 지표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잉 뉴스부터 살펴보자면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까지 737 맥스 기종의 출고를 42대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덕분에 보잉의 주가가 3.2% 올랐고 또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죠. IHS 마켓의 제조업 PMI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PMI까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력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이 덕분에 다우지수와 러셀 2000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처럼 강력한 그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또 비트코인 하락 이런 것들이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아마 이런 현상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뭐 한때 $2,000를 밑돌기도 했고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32,000달러를 밑도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처럼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또 가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의 기준이 되는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28일에 발표되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잘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또 금리 상승 이런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을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특징적이었던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이 내용은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엔비디아가 4대1 주식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2.6% 상승한 채 마감이 됐고요. 또 이어서 포드 보겠습니다. 이날 새로운 뉴스가 포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는데요. 하지만 전날 포드의 전기 픽업 트럭인 F150 라이트닝에 대한 그 사전 예약이 2만 건을 돌파했다는 뉴스 이후에 지속적인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에 6.7% 올랐습니다. 자, 홈디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디포는 2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혔는데 이 덕분에 장 초반 상승 출발했다가 보합권 마감하긴 했지만 이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 관심을 끌었고요. 마이너스 0.04% 정도 약보합권에서 홈디포가 마감됐습니다. 자, 디어앤컴퍼니 보겠습니다. 183년 된 트랙터 기업인데요. 디어앤컴퍼니가 실적을 발표했죠. 주당 순이익이 5.68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약 25%나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1.3% 올랐습니다. 자, 오틀리 보겠습니다. 오틀리는 이 상장한 지 2거래일밖에 되지 않은 기업이죠. 첫날에도 20% 넘는 상승을 보였었는데 둘째 날에도 그 상승세는 이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11%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몇 가지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부터 지금 현재 볼 텐데 지금은 이 낙폭을 꽤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이 한때는 뭐 32,000달러를 밑도는 움직임도 나타났었죠. 현재는 11% 내리면서 33,68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한때 뭐 2,00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12% 내린 2,068달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낙폭을 줄이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유가가 3% 급반등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 것이라고 밝힌 이후에 이란산 원유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여름 휴가철에 이 서머 랠리를 통해서 원유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히려 유가는 급반등했습니다. 3% 오르면서 63.88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자, 금값의 경우에는 워낙 지난 금요일에 역사상 최고치의 뭐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금값은 장중에 상승 탄력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값은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 기준으로는 약 1.9% 올랐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는 소폭이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1,881.8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전체적인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떠오르던 몇 가지 이슈들 저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1+1입니다. 키워드는 상당히 재밌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좀 가늠하기 힘들어요. 하나를 샀더니 하나가 더 물어왔다 이런 네네. 얘기는 아니고요. 네. 1+1이 돼서 이제 2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연준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미 연준의 인사 가운데서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 위원이 한 명이었습니다.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로버트 카플란이었죠. 근데 이제 한 명이 늘어서 1+1, 그러니까 2명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화상회의 자리에서 이 자산 매입 축소의 최적의 방안을 느리게보다는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현재 자산 매입 축소가 연준의 경제 지원을 제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서 경기 회복이 더 진전될 시에는 이 금리 인상의 적기도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테이퍼링을 줄곧 주장해온 카플란 총재의 이 발언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의사록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지금 FOMC 다수 위원들이 재검토가 적절하다. 통화정책에 대해서 경제가 더욱더 진전할 시에 재검토가 적절할 것이다라는 뜻을 내비친 바가 또 있었습니다. 다만 하커 총재는 이 고용시장의 강세가 지속돼야 한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고요. 그리고 실제 자산 매입을 축소하기 훨씬 이전에 연준이 시장과 소통할 것이다라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결국은 놀래키지는 않겠다. 이 정도의 시그널을 좀 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4월 고용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뭐 인플레라든지 아니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한시름 덜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런 발언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좀 본격화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직은 좀 시장에 남아있다라고 보여지죠. 일단은 좀 컨텍스트를 살펴보자면은 하커 총재가 올해 FOMC 의결권 멤버는 아닙니다. 그리고 카플란 총재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무시를 해도 되느냐? 그런 거는 또 아닙니다. 연준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의미가 있겠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연준 위원들 가운데서 테이퍼링 논의 시작을 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 저희가 또 이 집중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4월 의사록에서 통화정책 재검토가 좀 적절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가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고용지표가 좀 부진한, 그러니까 4월 FOMC 이후에 나왔던 고용지표 부진하면서 우리가 좀 안심을 했지만은, 하지만은 이런 최근에 좀 일련의 발언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지표 하나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스포크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지난 5월 21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실질금리 급등이 여전히 백신이 소용없는 코로나19 변이가 58%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잠재적 쇼크였는데, 이 실질금리 급등도 50%의 비율로 2위를 차지한 그 리스크로 지목이 됐거든요. 그리고 3위도 인플레이션 가속화, 42%의 응답자가 시장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여전히 꼽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를 계속해서 좀 주시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설문조사를 보면은 설문조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시장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저희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도 보듯이 네네.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물론 계속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뭐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연준에서 안심시키는 발언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트렌드는 결국은 금리가 오를 것이고, 그리고 네. 이를 또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부추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결국은 시장 참가자들도 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거냐가 걱정이란 얘기네요. 뭐 차근차근 올라감으로써 이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테이퍼 텐트럼처럼 급격한 어떤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올 거냐, 이걸 좀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전에 국채금리가 좀 급격하게 올랐을 때도 사실은 걱정했던 부분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2%가 된다고 해서 세상에 큰일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전에 그리고 장기적인 평균도 2%를 좀 상회하는 수준이고,
회귀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은 결국은 너무나도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 속도가 문제가 그렇죠. 됐던 것이었고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도 또 중요하겠고 시장과의 연준이 소통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연준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꽤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날아올라. 노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은 그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버진 갤럭틱의 시험 비행 그러니까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워낙 근데 이제 그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과연 이 소식 이후에 버진 갤럭틱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이번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2019년 이후 2년 만에 이 세 번째 성공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번에 나오는 평가는 우주 여행 시스템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이 VSS 유니티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우주선의 이름인데 상공 약 89.2km 부근까지 날아오른 뒤에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창업자인 리처드 브랜슨 경은 이번 시험 발사 비행을 살펴보면서 모든 것이 예상했던 대로 정확하게 진행됐다면서 성공적인 이 시험 비행과 또 탑승 선원들의 무사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 비행에 성공하긴 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우주 여행이 언제 시작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미 600명 정도가 버진 갤럭틱의 우주 여행 티켓에 보증금을 걸어놓은 상태죠. 이번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봤지만 여전히 언제 이 본격적인 우주 여행이 시작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시험 비행 성공 이후 투자 의견의 변화는 아직은 없었는데요. 다만 시험 비행 실시를 예고했던 지난 금요일에 UBS에서는 버진 갤럭틱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물론 목표 주가는 $40에서 $36로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그 버진 갤럭틱의 주주분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번 시험 비행과 또 버진 갤럭틱에 대한 월가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떨까요? 시간대별로 이제 살펴보면은 네. 지난 20일 목요일에 토요일에 시험 비행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고 목요일 날 주가가 14.7% 급등을 했고 그리고 금요일에도 6.4%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간에 실제로 시험 비행이 성공을 했으니까 월요일 시장에서 더욱더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하는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주말간이라서 어떤 투자 의견의 변화라든지 별다른 반응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계획 발표 이후에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던 UBS 측의 좀 의견을 살펴보면요. 수차례 시험 비행이 연기되는 등에 따른 주가의 고통이 좀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멘텀이 회복될 계기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이제 블루 오리진이 더욱더 빠르게 민간 우주 여행을 론칭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가격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첫 우주여행에 지금 가격 비드를 받고 있는데 240만 달러까지 지금 올랐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UBS 측에서는 이게 최종적으로는 300만 달러 정도까지도 굉장히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을 예고를 했고 그러면서 버진 갤럭틱이 예고를 한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를 생각을 한다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5월 중순에 코엔 같은 IB에서도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 매력적인 장기 럭셔리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그리고 유니크한 경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매력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지쳤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간에 어쨌든 간에 시험 비행 성공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네. 월요일장에서 뭐 또 그러니까요. 떠오를지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매도세가 나타나는 그런 뉴스가 있고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또 그 상승으로 연결되는 뉴스가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버진 갤럭틱의 시험 비행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 이걸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 비행을 성공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호재거리는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액면 분할은 사랑입니다.
이거 한번 본부장님께서 나중에 저희한테 녹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랑입니다 이러면서. 자,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주식 분할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금요일에 4대1로 주식 M면을 좀 분할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주식이 훨씬 싸지는 계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엔비디아 주가가 2.6% 정도 올랐고요. 6월 3일에 이제 연례 총회에서 주주들로부터 분할 승인 투표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과가 되면 7월 19일 마감 후에 세 주를 더욱더 지급을 하고 그리고 7월 20일부터는 분할된 그 기준으로 거래가 재개되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액면 분할은 특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난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4번의 액면 분할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렇게 4대1 정도로 굉장히 크게 분할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이었던 2007년에는 3대2로 액면이 분할된 바가 있었고요. 마지막 분할 이후에 주가가 또 1640% 이상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183% 상승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5년간의 엔비디아 주가가 1260%나 오르면서 물론 액면 분할도 있었지만은 이제 펀더멘털의 힘이 최근에는 굉장히 주가의 상승세에 힘을 보탰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식 분할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아니지만 주식 분할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의 한 주당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 자신감을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부스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저도 주위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네. 굉장히 의외로 이 주가 그러니까 주식 한 주의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렇게 느껴서 맞아요. 뭐 주식을 못 사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 어떤 좀 접근성을 높이는 좀 호재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른 기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애플이 작년 7월 30일에 이 액면 분할을 발표를 했고 다음 날에 주가가 10.5%나 올랐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도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 날에 바로 13%가 올랐던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이것에 비한다면 엔비디아의 이번 주가 상승폭은 다소 좀 아쉬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애플은 분할 적용 후에 주가보다 현재가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6%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분할 적용 첫날에 각각 애플이 3% 그리고 테슬라가 14% 상승했던 것에 비한다면은 액면 분할 자체가 주가 상승을 담보해주지는 못했다. 이런 결론을 또 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시적인 또 부스트가 될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적인 상황은 굉장히 좋지만은 여전히 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부진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8% 정도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 결산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포워드 PR이 44배 수준으로 내려온 상태거든요.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실적에서 보면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이나 늘었었습니다. 이렇게 고성장하는 기업의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시장이 좀 느낄 수 있는 타이밍에 액면 분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는 저밸류 매력을 좀 들여다보는 계기로 좀 작용할지 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